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삼성이 2023년 하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관계사 20곳에서 꽤 많은 신입사원을 모집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취업 경쟁률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은 아직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지난 7월에 손경제 플러스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를 이름만 바꿔서 비만 치료제로 출시했더니 매출이 급증한 겁니다.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덴마크 정부에서는 색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MBC의 양효걸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실 것 같은 하반기 대기업 공개 채용. 네. 하반기가 이제 꽤 지났는데 이제 슬슬 시작이에요. 원래 이쯤 하는 거겠죠? 맞긴 맞습니다. 이제 한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 삼성이 이제 하반기 공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관계사 20곳이 공고를 내고 채용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생명 뭐 다양하게 20곳이고요. 아마 하반기 공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분들은 올 추석 연휴를 좀 마음 편히 보내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요. 예년 사례를 보면 서류 발표 결과가 추석 연휴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자세한 채용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앞으로 5년간 8만 명을 새로 뽑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꽤 큰 규모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면 올해도 평년보다 한 20% 정도 많이 뽑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상하반기 합쳐서 한 15,000명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네, 삼성그룹에서 현재 4대 그룹, 그러니까 삼성, SK, 현대차, LG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만 정기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나머지 3개 그룹도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취업 시장 분위기는 별로 안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스타트를 끊긴 했는데 올 하반기 취업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매출액 50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절반이 아직 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고요.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비율은 한 17%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대기업 10곳 중에 한 6곳은 아예 하반기에는 사람을 안 뽑거나 아직도 뽑을 계획조차 짜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거든요. 그럼 작년보다도 상황이 좀 안 좋은 거고요. 이렇게 뽑는 사람이 줄면 당연히 경쟁률은 또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신규 채용 예상 경쟁률이 한 81대 1 정도 됐거든요. 지난해가 77대 1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은 더 치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졸 신규로 회사에 들어간 5명 중 1명, 그러니까 한 20% 이상은 경력을 가지고 신입으로 지원한 소위 중고 신입이었던 걸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대학 입시로 치자면은 고3 수험생도 많긴 한데 반수, 재수, 삼수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반수, 재수, 삼수도 함께 또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되면서 경쟁률은 올라가게 되고요. 기업에서도 아예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진짜 신입은 좀 경험을 쌓을 기회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입시도 재수생들 강세고, 취업 시장도 이렇고, 이러니까 대개는 신입사원 되면 30살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아직 계획을 못 세웠다. 차라리 올해는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절반 이상이 아직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른다는 건 벌써 9월인데 그만큼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작정 기업한테 이제 사람 뽑으라고만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당초 예상도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채용을 서서히 줄이면서 겨울나기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지난해 5월이죠. 재계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간 38만 명을 새로 뽑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채용 규모가 2023년으로 오면서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직원 수를 비교해 보면 직원 증감이 올해 상반기가 1년 전에 비해서 6천 명 느는데 그쳤고 현대차 그룹도 같은 기간 직원 수 증가가 뭐 다 해도 한 수백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뽑는 수하고 직원 수 증가가 아주 같진 않지만 이 당초에 거창하게 약속했던 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이제 업계의 평가고요. 뭐 최근에 좋은 곳도 있습니다.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계 등은 지금 사람을 대규모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산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이 대부분 기업이 이제 불황이 온다라고 이제 느낌이 들면 일단 빚을 줄이고 고정비인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 취업 시장 그것도 대졸 신규 채용을 보면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구나 이걸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기업들의 하반기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을 때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경기가 나쁠 때도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이 선수답 경제라서 네. 다른 나라 경기 좋으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네. 항상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이 와도 뭐 어떡하지 이걸?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펴낸 보고서를 보면 세계 경제가 이제 피크아웃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바뀔 거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이 중에서 제일 심하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대차 대조표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차 대조표 불황이 뭐냐면 일본 장기 불황 때 나온 건데 불황 국면에서 기업들이 빚부터 갚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유동성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는 걸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잘 안 뽑는 건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GDP랑 비교해 볼 때 기업들 빚이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그 물가는 좀 내려야 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도 뭐 생산 소비 투자가 다 안 이루어지니까 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네. 유가는 요즘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휘발유 경유 이제 주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내 가격이 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잡은 물가 다시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원유뿐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꼽은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강달러인데요. 예. 원래는 올해 하반기쯤이면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이렇게 시점이 늦춰지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의 제일 아쉬운 거는 달러로 표시되는 에너지와 식량 물가 이게 계속 이제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안감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가는 오를 거고 근데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네, 최악의 조합인데. 네 맞습니다. 뭐 나아지겠죠. 저도 여기도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도 뭐 20년 훨씬 넘은 프로그램인데 네. 가끔씩 쭉 옛날 주제 뭐 했나 봐요. 네. 그러면 경기 좋다는 주제는 단 한 번도 없고 이럴 때 이게 문제고 저럴 땐 저게 문제고 항상 네. 앞이 막혀 있고 큰일이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래서 감안해서 듣자는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상황은 좀 이렇다. 안승찬 기자. 예, 덴마크라는 나라가 국제 뉴스에 등장하는 건 많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노보 노디스크 예, 두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찢어서 읽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요? 좀 특이한 내용인데 덴마크 하면 이제 기억나는 기업이 뭐 원래 레고도 있고 예. 칼스버그 맥주 회사도 있고 뭐 해운 회사 머스크도 이제 덴마크 회사고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 요즘 덴마크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뭐냐 하면 단연 노보 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923년에 세워진 회사니까 딱 올해로 100년 된 회사예요. 100년 동안 이 당뇨 치료제 이 한 우물만 팠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덴마크 내에서도 굉장히 뭐 아주 대기업이고 건실한 그런 회사였는데 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당뇨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이 자꾸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주사 맞는 당뇨 치료제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걸 별도로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뭐 한 1년간 이 약을 맞은 환자들은 대략 한 살이 16% 정도 빠지더라. 오.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보 노디스크가 똑같은 이 당뇨 치료제를 포장지만 바꿔서 예. 비만 치료제로 출시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약인데 이게 미국에서 뭐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미국의 돈 좀 있는 부자들이 뭐 너도 나도 사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뭐 지금 미국에서는 품절 사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 난리거든요. 원래 TV 광고도 좀 했었는데 제품을 지금 내지를 못하니까 TV 광고도 내려버릴 정도로 미국에서 지금 반응이 와. 뜨거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노보 노디스크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한 해 한 100억 달러대 후반 요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던 회사였는데 2021년에 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 출시한 이후에 작년 매출액이 250억 달러로 뛰었고 올해는 3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지난 한 1년간 노보 노디스크 주가도 한 50% 이상 뛰었고 프랑스의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그 LVMH보다 지금 더 커져가지고 유럽 증시에서 최대 회사가 됐거든요. 아, 시가총액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지금 너무 잘 되니까 덴마크 경제 전체가 지금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노보 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이게 예. 덴마크 전체 GDP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잘 되니까 덴마크 경제 자체가 지금 들썩이거든요. 최근에 덴마크 정부가 올해 덴마크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원래 0.6%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발표했었어요. 연초에. 예. 근데 이거를 며칠 전에 1.2% 성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치를 2배가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 정부가 이 자료를 내면서 노보 노디스크를 31번 언급했을 정도로 노보 노디스크 때문에 덴마크 경제가 완전 달라졌다.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수출하면 이 나라로 달러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주식 살려고 외부 투자자, 외국 투자자들도 달러 들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달러가 몰리면서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예. 이게 지금 환율도 문제인데 노보 노디스크가 계속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달러가 들어오고 그걸 크로네, 덴마크 크로네로 자꾸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로네화 가치가 계속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 덴마크 크로네는 유로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도록 구조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 맞추려면 크로네 가치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는 기준금리를 유로존보다 더 낮춰서 유지한 상태고 지금 덴마크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달러를 계속 사들이는 방식으로 달러는 높이고 크로네 가치는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달러를 사들이려면 크로네로 사들여야 될 거고. 예. 크로네는 자기네 나라 돈이니까. 그럼 자기네 나라 돈이 계속 시중에 풀릴 거고. 네. 금리는 낮고. 네. 덴마크 집 사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유럽에서는 이 노보 노디스크가 최고의 화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그냥 워낙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회사 하나 튀어나오면 예. 이렇게 되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회사가 하나 튀어나와주면 참 좋은데. 당뇨 치료제였다는 거였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였더니 살이 빠지는데 살 빠지는 정도가 와 16%가 빠지면 50kg이었던 분은 42kg가 되고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예. 100kg였던 분은 거의 뭐 84kg 정도가 되니까 네. 야 대단한 약이네요. 이것도 재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발견됐어요? 이 간단히만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됐고 예. 그게 이제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면 당뇨에 걸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당뇨병 약들은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좀 약들이 개선이 많이 돼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당뇨 치료제가 발전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제 호르몬이 GLP-1이라는 이름의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음식 위를 거쳐서 소장을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소장에서 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이 호르몬의 역할은 지금 음식이 지나갔으니까 인슐린 분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가 이 GLP-1이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공 호르몬을 개발을 해서 예. 특히 이 사람 몸에는 GLP-1이 한 번 나온 다음에 한 5분 정도면 사라지는데 예. 요 인공으로 만든 호르몬은 일주일 동안 유지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예.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주사를 맞으면 몸에 인슐린 분비를 계속 촉진시키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는 그런 개념인데 밥을 먹으면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 나오지만 당뇨 환자는 잘 잘 안 안 나오니까 나오지만 예. 그래도 밥을 먹었으니 계속 인슐린이 나와라 하는 걸 계속 신호를 주는 그런 약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호르몬을 몸에 이제 주사를 맞는 건데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하라는 신호만 주는 게 아니고 뇌에다가도 작용을 하는 게 밝혀졌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넌 지금 배부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몸에 밥 들어왔어. 그렇습니다. 몸에 밥 들어왔어. 그렇습니다. 몸에 그런 밥 거니까. 들어왔어. 이런 신호 보내는 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걸 이걸 자꾸 호르몬을 맞았더니 배고픈 걸 잘 못 느끼게 되고 입맛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예. 호르몬이다.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면서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게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자꾸 없애기 때문에 예. 식사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욕구까지 지금 감소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요즘 최근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뭐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 같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 감소시키고 예. 알츠하이머 발병률도 낮아진다 이런 뭐 임상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서 살 빠지면 모든 병이 다 완화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거 주사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에다 주사 맞는 방식으로. 부작용은 없답니까? 부작용도 뭐 저도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임신한 것처럼 속이 니글니글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배부른 느낌을 주는 원리라서 그런가요? 예. 또 이게 약을 끊으면 다시 입맛이 도는 방식이니까 아하. 이게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는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말짱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비만 치료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예. 이게 약이 좀 비쌉니다. 한 달에 한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 약값이 드는 거여서 좀 부자들의 다이어트 약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식욕이 돋기는 하는데 예. 그럼 약 맞으면서 식욕이 없는 그 기간에 예. 이런저런 나쁜 습관들 그런 컨셉이에요. 약간 좀 위도 좀 줄이고 예, 운동도 좀 운동도 좀 하고. 예, 야식 안 먹고 뭐 이런.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덴마크는 좋겠습니다. 아, 지금 특히 덴마크 국민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데 이 노보 노디스크가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뇨 치료제로 굉장히 잘 나가다가 2016년에 한번 미국이 당뇨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 예. 가격을 인하해라. 이런 압박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이 노보 노디스크 주가를 뭐 주식을 다 팔고 나와서 주가가 반토막 난 적이 있었거든요. 한 7년쯤 전에. 그렇습니다. 예. 이때 덴마크 개인들이 노보 노디스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 20% 정도 지분을 덴마크 개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요즘처럼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국민들이 아주 신난 건데 다만 지금 덴마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 너무 이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이, 걱정도. 왜냐하면 이게 뭐가 걱정이냐 싶은데 이게 북유럽에는 노키아 트라우마 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핀란드의 노키아가 2000년까지 진짜 잘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노키아 시가총액이 핀란드 GDP의 2배까지 올라갈 정도로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당시에 핀란드 1인당 GDP가 뭐 노키아 때문에 매년 50% 이상 성장할 정도로 예.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노키아가 꺾인 이후로 핀란드 경제가 10년 동안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경제도 지금은 걱정이다? 너무 좋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 특히나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이 노보노디스크하고 비슷한 원리의 약들이 곧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동무대도 안 되고 앞으로 경쟁도 해야 돼서 경쟁력은 좀 나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건 걱정이고 너무 노보노디스크에 의존할 것 같다는 얘기는 전교 1등 해왔더니 아예 자만하면 어떡하죠? 뭔지 이런 걱정하는 걸로 들려서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신동훈 씨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고 그 외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사장님은 그 외국인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내줘야 하던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인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갈 건데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몰라도 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까지 가입시켜 주느냐, 그런 의문이신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그 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연금에 부었던 돈을 다 찾아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신동훈 씨가 보내오신 질문처럼 외국인들은 잠시만 머무르는 거니까 국민연금에는 가입 안 시켜주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같은 22개 나라는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22개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온 근로자를 채용한 사장님은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시켜주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을 대접해주는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들을 대접한다. 이걸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에도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대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출국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었던 국민연금의 시중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해서 다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은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실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히 불안하고 해서 가입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이 떼냐? 그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은 좀 다르고 외국인들이 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도 외국인들은 못 받고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머릿수만큼 공제 받는 것도 외국인은 해당이 없고, 월세 세액 공제, 병원비, 교육비 공제 이런 것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더 주고 있는데, 그냥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법대로 계산하고 연말정산해서 세금 낼래? 아니면 그냥 번 돈 전체에서 아무 공제 없이 19%를 세금을 내고 끝낼래?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 월급이 조금 많은 외국인은 그냥 19%를 내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더 유리하니까요. 질문 보내주신 신동훈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